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네에서 한 30년 정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푸른솔 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희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 동영상, 녹화 촬영을 통해서이지만 마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우리 어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간단한 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 저는 30년 정도 아이들을 만났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 10년 정도는 발달장애 아이들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발달장애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혹은 자립 후에 20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그 발달장애 친구들의 형제가 보였고 또 그 형제들 가족들과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 어쩌지 살다 보니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 시설로 또 자리를 잡고 그런 시설을 한 채 20년은 안 된 것 같고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네요. 예,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잠깐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의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,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미래에 잘 살아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으로서 어른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인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이미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 어른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이미 어른이 되어서 내 어린 시절에 그 행복감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성인이 된 뒤에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동기의 낮은 행복감들이 아동의 삶의 질 혹은 자존감을 하락시키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성인기의 불행으로 연결되어서 아이들 전체, 개인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경험적으로 경험을 또 하셨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건전한 사회나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, 성인기를 거쳐가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치료 서비스라든가 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그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현재 코로나19 시대의 아이들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는데, 우리가 1998년도에 IMF가 터졌었죠. 그 IMF 터졌을 때 예전에 6.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의 방식과 1998년도 IMF가 터졌을 때 자신들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의 결이 조금 달라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 6.25 전쟁 그 시기에 부모들은 자녀가 생명과 같았고 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1998년도 IMF가 터졌을 그 당시에는 그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한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양육시설에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삶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이 보였었지요. 그런 시기에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 현재 지역 아동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공부방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. 일단 부모들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
아이들에게 밥을 주고, 그래서 아이들의 그 허기나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고 난 다음에 또한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필요들을 채워줬어야 됐고,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밥을 먹고, 그 다음에 또 학습을 했는데 또 뭔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상담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혹은 문화체험, 캠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, 지금까지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역할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그 코로나19 시대의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입니다. 제가 앞서 이제 6.25 그 전쟁 그 상황, 그 다음에 IMF 상황, 그 다음에 코로나19 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, 이러한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위기의 시기라는 거죠. 위기의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, 그렇지만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붉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요. 인류 최대의 위기 상황 뭐 이렇게까지 저는 느껴졌는데,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죠. 부모들은 어쨌든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굉장히 불안함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셨을 거고 그랬는데,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을 포기를 했을 때 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들이 컴퓨터,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관리가 되지 않았죠.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행동들이 어떤 거냐면 주력결핍 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오는 그런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혹은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소홀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이 파괴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없으니 이제 아이들을 학교로 혹은 그 돌봄 기관들을 찾아서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, 학교는 교육적인 역할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, 또 학교는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수선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우왕좌왕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. 그리고 또 세 번째를 보자고 하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은 아이들을 학원을 보낸다던가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고,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쓸 겨를이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 상위 그룹들은 여전히 잘하지만 중위 그룹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냥 하위 그룹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게 됐고요.
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한다라는 의미. 그 사이버상에서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뭐 단편적인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서로 그 사이버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로 교육을 받거나 그다음에 좋은 경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에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19 시대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울러서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또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 가지 다루고 싶다고 하면 그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.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상황들을 보면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그 중공업 지역인데 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지대가 공장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울러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또 베트남 혹은 조선족이라고 하는 제중 동포들 그다음에 또 태국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자녀들 혹은 또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또 저희 동네에 정착하게 되신 외국인 분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어도 서툴고 그다음에 또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컴퓨터로 로그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언어 자체가 발음,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발음 자체가 또 정확하지를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겨나는 문제들도 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돌봄 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돌봄 시설에서 종사자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일단 외모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. 그럼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다뤄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학습이 지연이 된다라든가 혹은 그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특히 뭐 다문화 아이들이어서라기보다는 그 위기 상황이라든가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이 모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문화 친구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취약하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럼 어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냐면 그게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아이들을 지지해주는 어른으로서 혹은 부모들은 모두 다 바쁘고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는 누구나 다 맞벌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
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그 시간 가운데서 어른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, 지속 가능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그 요새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부모라는 의미를 한번 들어보셨을까요? 생물학적인 부모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어지지 않을 때 지역의, 마을의 공동체로서의 어른들이 그 친구들에게 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지지,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. 현재 돌봄의 공백이 생긴 시기에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.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그룹홈, 그 다음에 학교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 사회복지사들하고 함께 서로 상황들을 유기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을 돌봤던 사례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.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,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일단 스크리닝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아이들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혹은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촘촘하게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 그 푸드트럭 맘마미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써놨는데요.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경기도 군포에 있는 헝겊원숭이라는 사단법인 헝겊원숭이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군포 지역에 있는 39개 기관 정도가 연계해서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39개 그 기관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.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놀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. 그런데 아이들이 그 노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냐 혹은 부잣집 아이냐 그거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푸드트럭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이들한테 그 놀이터에 나온 모든 아이들한테 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. 균형 잡힌 그 제대로 된 식단으로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. 모든 아이들한테 왜 밥을 주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. 그분들 사고 속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거저 얻어먹는 거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도 내포되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이 헝겊원숭이, 사단법인 헝겊원숭이에서 푸드트럭 맘마미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. 이런 배경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그 헝겊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헝겊원숭이는 어떤 거냐면 그 해리 할로우 박사가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신데 이분이 애착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하신 거예요.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한테 철사로 만든 모형 원숭이, 그 다음에 헝겊을 덮어놓은 헝겊원숭이, 그거를 놓고 철사 원숭이에게는 젖병을, 그 다음에 헝겊원숭이에는 그냥 헝겊만, 담요만 덮어놓은 거죠.
그랬을 때 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가 누구한테 가느냐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이 원숭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, 많은 사람들은 얘가 배가 고프니 젖병 있는 철사 원숭이한테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의외로 이 애기 원숭이는 헝겊 원숭이에 꼭 붙어서 철사 원숭이의 그 젖병을 빨아먹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새끼 원숭이는 그 따뜻한 접촉, 감촉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은 이 철사 원숭이하고 헝겊 원숭이하고 따로 분리해서 원숭이를 두고 새로운 장난감을 넣어줬는데, 철사 원숭이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새끼 원숭이는 전혀 미동도 없이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헝겊 원숭이하고 같이 있었던 새끼 원숭이는 새로운 장난감에 대해서 호기심도 보이고 가지고 놀았다라는 거죠.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,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지적 호기심도 생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. 그러면 아이들한테 먹는 것만을 채워줘서는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안정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적 부모로서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는 간혹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은 불만이 있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, 또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행동들을 또 청소년들이 할 때가 있죠. 그러할 때 그들의 표현은 어쨌든 본인들의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, 조금 그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나 그 다음에 지지들을 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표현 방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푸드트럭 맘마미아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,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헝겊 원숭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코로나19 시대에 집에만 있는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충분히 밥을 먹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 안전한 공간을 군포시에 있는 노르목공원과 교전공원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잠깐 푸드트럭 맘마미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. 그래서 그 푸드트럭 맘마미아에 대한 동영상을 좀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더라고요. 푸드트럭은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. 화요일마다 노르목 공원이랑 이제 교정공원 두 공원을 번갈아 가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. 애들이 처음에 올 때는 대부분 핸드폰 많이 하고 같이 온 애들끼리만 이제 얘기하고 좀 먹고 이런 느낌이었는데, 나중에는 계속 언제 오냐고 담당자 선생님한테 자꾸 전화나 문자 같은 것도 오고, 이제 애들이 그냥 뭐 얼음땡 아니면 뭐 보드게임 이런 거 하고 핸드폰 같은 거는 거의 하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. 몸으로, 그리고 교류하면서. 그렇게 푸드트럭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라면 같은 걸로 이렇게 애들이 때우는 게 아닌 건강한 밥을 먹는다는 거, 그 하나만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메뉴 선정은 이제 대표님이랑도 상의하고 같은 조리팀이랑도 상의해서 결정하고요. 조리를 이제 제가 주문을 하고 배송이 오면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. 각자 이제 야채 다듬으시는 분, 불 쓰시는 분 나눠서 다다다닥 잘 되고 있어요.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었어요. 처음엔 조금 아쉬움도 있었거든요. 아이들 못 본다는 게. 근데
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잖아요. 그냥 정말 밥 배불리 먹고 잘 뛰어노는구나 하면서 되게 이 일이 되게 소중하다고 계속 느껴지더라고요. 배가 부르면 참 좋잖아요. 그것처럼 애들이 맛있는 걸 먹고 마음이 불러서 되게 행복하게 뛰어놀면 좋겠어요. 저는 뭔지도 모르고 우리 601호 아저씨에 의해서 끌려왔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 반찬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래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인데도 제가 기다려지는 날이에요. 예, 기다려지고 또 오늘은 아이들이 오늘 좀 혹시 문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,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꺼내볼까 이러면서 굉장히 기다려지고 감정이 좀 오가는 그런 반찬 서비스라고 그럴까요. 남자 중학생 친구인데요. 처음에는 굉장히 저를 꺼려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. 어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서 그 가방을 기증했어요. 누군가 기증해가 제가 이제 배달해줬는데 굉장히 화나고 이렇게 막 너무 고마워하는 느낌으로 받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그때 보람차고 뭐 그랬어요. 그래서 걔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그 하나는 웃음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, 아이들이 미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,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 그 제 옆에 있는 두 청년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기관에 자원봉사를 나와서 지금 다 성인이 되었고 현재 예비 간호사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. 나머지 5친구는 자폐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조금 조금 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인데, 이제 저희 기관에 자원봉사를 오고 그다음에 저희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원봉사자들과 만나면서 성장했던 친구들입니다. 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관계의 문제죠. 우리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,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, 그 다음에 내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나지 않았고, 이들이 서로 네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.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자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그 반찬 가게를 자기가 오픈을 하게 된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.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친구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사회적인 지지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밀려났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약점을 서로 또 보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,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어른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던 그 문구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.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, 그 다음에 나치의 학대로 인하여서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셨던 거죠. 근데 그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이에요.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어요.
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,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해 가면서 내 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저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저로서의 네.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의 공간,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는데,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나한테 소명감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아이들과의 삶을 선택해서 아마도 30년이라는 세월을 아이들과 만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평범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또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는 일로 좀 전달되었으면, 아이들과 만나는 일이 나도 할 수 있는 일,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조금 작용을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